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파우스트입니다. 예,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5년 제39회 읽어왔고요. 지난 시간까지 정말 치열하게 할 말 다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말이 많았죠. 많을 수밖에 없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정욱 작가님의 크리스마스 캐럴을 다뤄볼 텐데요. 이 소설 엄청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3년에 절반 이상의 하루오, 2014년에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015년에 크리스마스 캐럴. 이게 놀랍죠? 2013, 14, 15 연달아 상을 다 받으셨고, 우수상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작품 다 대상 받아도 돼요. 대상에 버금가요. 실제로 수상평을 봐도 2013, 14, 15 다 똑같이 나오는데요. 대상 수상 후보에 올랐다. 이런 문장이 2013, 14, 15 다 나옵니다. 이정욱 작가님 다 등장해요. 그 많은 우수상 중에서도 대상 후보였다. 그만큼 탁월하시고요. 진짜 잘 쓰십니다. 단편 소설의 제왕이다. 저는 이정욱 작가님의 스타일적인 면이나 캐릭터, 정말 캐릭터 잘 쓰시거든요. 절반 이상의 하루도 캐릭터가 강렬했죠. 하루라는 캐릭터. 그리고 이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정말 강렬한 캐릭터였어요. 그 불상을 다 태워버리는 거. 미친 캐릭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럴, 여기도 캐릭터 얘기인데 이 아저씨 정말 독특해요. 모자 아저씨 나오죠? 정말 부유한 사람의 그런 생각이랄까? 삶을 정말 잘 적나라하게 드러냈고요. 이 부자 아저씨와 또 이 아저씨에게 갑자기 전화가 오죠. 밤에 한밤중에. 당신의 아내의 옛 남자친구였다. 전 남자친구였다. 거기서부터 이제 서스펜스가 시작되는데, 얘는 왜 전화한 것인가? 당신은 나를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자 남자는 이, 이 사람이 협박을 하는 거야. 이 가난한 청년이 나는 지금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게 돼요. 그 술집으로. 그래서 뭐 가가지고 이제 그, 그 젊은이와 얘기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건데. 근데 마지막 장면도 압도적이죠. 뭐 그냥 그러고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집에 왔는데 아내가 누워 있잖아요. 근데 아내를 딱 보니까 높아요, 얼굴이. 늙어버렸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들리는 그 캐럴, 크리스마스 캐럴이죠, 제목처럼. 늙은 아이의 목소리로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창결이 왔다. 이렇게 그러면서 끝나는 소설이거든요. 섬뜩하죠? 이게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환상적인 느낌도 들고. 파우스님은 이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 어떻게 보셨나요? 뭐 선명한 색채가 그려지는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우리 문학이 이제 좀 꺼려하는 약간 이제 속물적이고 굉장히 부유한 맞아요. 캐릭터. 그런 캐릭터죠. 네. 근데 그거는 또 하나의 그냥 옵션이었고 여기에 이제 진정한 재미는 스릴이죠. 음, 내가 자살할지 모르니 화날라.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 뚱딴지 같은 남자는 왜 소리냐. 나를 불렀을까? 이 남자애는 네. 궁금하죠, 독자도. 네. 그래서 이 소설을 또 한번 지금까지는 제가 다 진행을 했는데 파우스트님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어떠세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감명 깊은 구절도 얘기해 주시고 자유롭게 한번 네 해주시죠. 저는 뭐 일단 어, 이 소설의 어떤 어, 형식보다는
사실 형식도 이제 형식이지만 좀 스릴감 있고 재미있는 어, 느낌의 뉘앙스가 이 소설을 지배하고 있어서요. 음, 그런 게 더 중점인, 재미가 더 중점인 소설인 것 같고요. 음,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속물적이고 굉장히 좀 유려한 어떤 인간을 모티브로 반대편의 인간을 또 투척해 놓고 그 사람이 이제 갈등을 벌여도 되고 아니면 이 어떤 청년이 그 반대편에 있어서 서로가 이제 막 싸움을 하면서 뭔가 이제 갈등을 이제 불러일으켜도 되지만 여기에서의 어떤 내용은 사실 협박이거든요. 협박이다. 예. 지금 네가 안 협박하는 나오면 겁니다. 난 자살할 거야. 아닙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어, 간청 맞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협박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좀 된장녀라고 이제 뭐 스테레오 타입처럼 이제 센종과 샤넬의 최신 뭐 트렌드를 왔다 갔다 하는 청담동을 사랑하는 그런 유형도 사실은 옵션으로 이제 쓰인 것 같고 그런 어떤 궤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남자가 뭐냐 그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대체 그러니까요. 네. 어, 그런 것을 이제 푸는 재미가 있는 소설인데요. 맞아, 맞아. 혹시 이 젊은 친구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이거 좀,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젊은 친구가 내가 죽으면 당신도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타임슬립물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이, 지금 아저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의 젊은 시절 모습이 이 젊은 친구인 거죠. 뭐 어떻게 시간이 연결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시간을 점프해서 뭐 이 아저씨 한 20년 전? 뭐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모습 그 청년이 온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만난 거죠. 그 어떻게 만난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왜냐면 맨 마지막 장면도 집에 갔더니 아내가 늙어 있잖아요. 어, 어, 어찌됐든 이 남자는 시간을 점프한 것 같아요. 이 청년도 그렇고 이 아내도 그렇고 시간이 다 점프해 온 거죠. 청년은 젊었을 때 자기 모습이고 아내는 몇십 년 후에 그 아내의 모습 늙어 있으니까 이 시간과 관련된 어떤 트랩이 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좀 그 젊은 시절 자기를 만난 거다. 근데 그걸 몰라봤을 뿐이고 그러면 좀 교훈이 될 것 같긴 해요. 창밖을 보라 창결이 왔다. 어쨌든 이 남자는 부자인데 되게 좀 뻔뻔하고 재수없는 이게 좀 그런 인물로 그려져요. 돈만 밝히는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이제 재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게 밥맛 없는 인물이죠. 좀 우리가 심판하고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캐럴이잖아요. 그 스크루지 영감도 생각이 나요.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 스크루지 영감 같은 캐릭터예요. 어떻게든 그러면 이런 인물 나오면 벌을 줘야겠죠. 벌을 주거나 도덕적으로 좀 감화시키거나 실제로 이장우 작가님은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죠. 주인공의 벌을 주고 있죠. 마지막에 늙은 아내를 보여주고 이 되게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는 좀 도덕 교훈적인 작품 아닌가. 어, 전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뭐 이 작가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결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런 어떤 물질 어떤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자아 비판이다. 자아 비판? 예. 그리고 이 안에 또 무스비님이 말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그 젊은 청년이 나라고 보여요, 저도. 그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어, 예. 안 그러면은 소설이 너무 얕아져요. 그쵸,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직감과 어떤 뭐 창밖을 보라라는 뭐 다양한 이제 뭐 오브제들과 그리고 이제 젊은 청년과 기묘한 대화.
이런 어떤 대화들이 결국엔 이제 죽음이 아니면 무엇이 죽음이란 말인가 외치는 듯한 그런 늙은 여자가 결국엔 내 와이프였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시간성의 어떤 포섭돼서 하나의 어떤 다 이제 죽음에 가까운 인간이라는 어떤 주제에 포섭이 된 듯한 그런 재밌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저는 이장호 작가님의 문장력이 정말 탁월한 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읽으면 바로 나오는데 299쪽의 첫 문장인데요. 이 인트로 중요하죠. 이분은 인트로 정말 잘 쓰시는데,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 공무원이 드러머가 되고 싶고, 은행원이 이종 격투기 선수가 되고 싶고, 모범생이 일진처럼 존나 욕을 해대고 싶은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반대쪽은 어떨까? 드러머는, 격투기 선수는, 일진 멤버는 뭔가 다른 것이 되고 싶을까? 그럴 것이다. 그들 역시 때로는 리듬에서, 주먹 다짐에서, 욕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을 테니까. 뭔가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는 것, 그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는 마음속의 구멍과 비슷하다. 구멍으로 바람은 들기 마련이고, 그런 바람이라도 좀 들어야 숨을 쉴 수 있는 법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 밤늦게 전화를 걸어온 이 젊은 친구는 좀 특이했다. 그는 내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다. 정확히는 내 와이프가 잠든 침대에서 내 와이프의 남편이 되어 잠들고 싶다는 것이다. 그게 자정이 다 된 시간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난모를 청년이 다짜고짜 내뱉은 말이라니 믿어지는가? 잠결에 몇 마디를 들은 뒤 나는 웬 미친놈인가 싶어 전화를 끊으려 했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자 상대는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잠깐만. 나는 대기 안에 김수현의 전 남친입니다. 자, 이게 첫 부분인데요. 몰입도가 상당하죠. 이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고 와요. 어. 야, 이 문장력 엄청나다. 이 몰입감을 엄청 높이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누구나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일반적인 명제로 시작해서, 이렇게, 아, 다른 작가였다면 이렇게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잠깐만, 나는 대기 안에 김수현의 전 남친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들어갔다면 임팩트가 좀 약했겠죠, 몰입도가. 근데 앞에 문장을 써주니까 확 올라가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잘 쓰세요. 정말 줄을 많이 쳤습니다, 이번에도. 응. 이런 부분들 깜짝 놀랐고요. 아, 그, 어, 그러니까 이 노련함이랄까? 이런 게 느껴져요. 이장훈 작가님은 시를 쓰셔서 그런지 몰라도 한 문장 한 문장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306조에 보면 이런 문장도 나오죠. 두 번째 문단 보면, 작년에 우리가 결혼할 당시 와이프는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였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고급 공무원 집안에서 태어나 적절한 가정교육을 받은 지원. 나와 같은 영문학을 전공하고 유학 경력이 있으며 미모 상당함. 말하자면 모든 면에서 상위 2% 안에 속해 있는 시장성이 있는 여자였다. 남친은 당연히 있어야 했고 그것도 한 트럭분은 되어야 했다. 그래서 내가 그녀를 와이프로 맞이한 것이라고 하면 너무 속물적으로 들릴까? 그렇다, 나는 속물이다. 그래서 뭐 어떻다는 말인가? 이런 인물이 이렇게 인물을 선명하게 묘사를 해냅니다. 정말 재수없는 인물인데. 어, 그리고 308조에도 이런 문단도 나와요. 첫 번째 문단. 일주일에 한 번씩 퇴근길에 내가 운전기사에게 수유리에 한 오피스텔로 가자고 하는 데는 그런 이유도 있다.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어봐야 와이프와의 섹스도 발전이 가능하니까. 다양한 경험이야말로 쾌락의 감도를 좌우하는 것이니까. 나는 그녀가 나의 비밀을 속속들이 알게 되더라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 물론 한 가지 전제가 있긴 하다. 내가 내 모든 것을 고백할 만큼 어리숙한 인간이 아니라는 점 말이다. 그건 그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리숙한 것을 솔직함이나 진실함으로 착각하는 부류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보기, 지고지순한 과거 같은 건 자네가 가지기. 나는 현재와 미래만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해주면 이 친구 말귀를 알아먹을까? 아, 이런 부분들. 정말 이런 사람이 할 법한 말들, 행동들. 309 쪽에도 그런 말이죠. 사실 내가 만나는 인간들은 되게 정형화되어 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취하는 데 도 같은 인간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해한 인간들이다. 그들은 상대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데 익숙하며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종류의 인간들이다. 물론 돌아서면 온갖 욕을 다하고 가진 음모와 계략을 꾸민다는 걸 알고 있다. 상관없다. 돌아서서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공개된 말과 태도다. 증명할 수 없는 진실이 아니라 오픈된 프로세스가 중요한 것이다. 나는 그게 인류 사회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소설은 정말 타고난 점이 뭐냐면 뭐 사건 이런 것도 있지만 인물의 생각을, 그러니까 정말 이런 위치에 있는, 우리 솔직히 상류층의 생각을 잘 모르잖아요. 돼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 뿐인데 항상 돈에 쪼달리고 그러잖아요. 이 소설에, 그래서 이런 이 소설은 음, 상류층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말 돈 많고 이런 잘 나가는 사람들 실제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도 있겠다. 음, 이건 이게 말 그대로 빙의한 거거든요. 빙의. 어, 이 소설은 정말 빙의해서 쓴 것 같아요. 이 인물에 정말 독특한 생각들이잖아요. 음. 311쪽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말도 나오죠. 경력이든 신입이든 사원을 뽑을 때 나는 외양을 중시한다. 적당한 긴장감, 섬세한 시선 처리, 말투의 고저장단 및 어미 활용, 노련하고 자연스러운 손동작, 그런 것들 말이다. 자기소개서의 정형화된 헛소리나 경력 과시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의 내용보다는 유려한 말투나 뉘앙스가, 불필요한 PR이나 과도한 의욕보다 말꼬리의 적절한 높낮이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것들은 연습한다고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그 인간의 물질적인 기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장 환경, 기질, 습성 같은 조건 반사의 구조들 말이다. 서류가 말하지 않는 것, 직감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것, 그걸 발견해내는 게 오너의 능력이다. 우리는 오너가 돼본 적이 없잖아요. 오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어. 이런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낯설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이 소설 읽으면서,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네. 상류층은 특히나. 하우스님 어떠셨나요? 이런 문장들.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독특한 인물이죠. 네. 이제 부도덕하기 하고 윤리적인 어떤 틀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사실. 음, 임- 음. 그래서 저는 이장호 작가님의 최대 장점, 뭐 문장력도 있지만 인물, 절반 이상의 하루도 인물이 살렸죠. 캐릭터의 힘. 이 기린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도 인물이 정말 강렬해요. 이 사람도 되게 독특한 인물이잖아요. 불상을 불태우고 막 말투도 독특하고. 어떤 미친 인물인데 되게 독특해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캐럴의 이 아저씨, 부자 아저씨. 정말 매력적입니다. 근데 전, 그러니까 인물 사건 배경 뭐 이렇게 소설의 요소가 있는데 캐릭터를 정말 잘 살려 쓰는 작가, 이장욱 작가님. 음, 정말 대단해요. 이런 인물의 매력, 최고입니다. 어, 그래서, 예, 더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인물이 주는 매력을 또 어떻게 보면 개츠비에서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아, 개츠비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음, 그죠. 매주, 예, 매주 수천만 원, 수억 오, 원, 뭐 부자니까. 파티를 하고, 어.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술집 가서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대화하다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등장해요. 이 껌 파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뭘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껌 파는 할아버지는 이제 같이 이제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죽음의 이제 문턱에 있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젊은 청년과 이게 내가 나의 대화가 이어지는 데 이제 있어서 옆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약간
MSG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노인도 분명히 어떤 삶이 있고 내가 젊었을 때 여기 단골이고 이 학교 출신이고 그리고 모욕을 주다가도 뭔가 뭐 이 사람과 이제 같이 이제 어울리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는 이 노인이 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뭔가 첨언이나 이제 뭐 말이 이제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그 비중이 대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의 역할은 이 이야기를 좀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노인이 와 가지고 그 바텐더랑 싸울 뻔하잖아요. 뭐 돈 내준다고 말했다가. 그건 좀 이야기에 활력을 주는 그런 윤활유 같은 느낌이 들긴 했었어요. 음. 그런 역할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 이 의미심장한 말이 "게다가 우리는 생일까지 같지 않은가. 나 역시 와이프와 생일이 같았다." 재밌는 게 와이프와 이 주인공과 그 청년 다 생일이 같아요. 이것도 어떤 의미이겠죠. 생일이 같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상당히 적은데. 이런 식으로. 어 "내가 죽으면 그쪽 역시 죽게 된다는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나오고. 이런 음. 소설입니다. 어 근데 이제 뒤에 네. 사실 "실은 난 오늘 일어날 일을 구경하러 온 거라네." 아니 그런 말 나오죠. 그럼 예. 이 노인도 친구 안다는 거 아니잖아. 안다는 건데. 뭐 어떻게 보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노인도 어떻게 보면 미래의 자신일 수 있겠네요. 다 자기 아니에요 다. 청년 뭐 노인 그 다 이거 어셈블이네요. 다 모였네. 어.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스스로 못하면 내가 이 친구들 대신해서 일을 치러 줄 수도 있으니까 히히 거리면 근데 어떤 그저 일을 네. 처리한다는 거죠? 그 결국에는 뭐 수사이드죠. 뭐 자살. 자살하겠다. 근데 자살하면 이 노인도 죽고 이 아저씨도 죽고 다 죽는 거죠? 예. 음. 그럼 근데 자살을 하진 않았어요, 이 청년이. 그리고 마지막 장면 그 아내가 노파가 된 건 뭔가 시간을 뛰어넘었나? 이 아저씨가 그러면 몇십 년을 뛰어넘어서 미래로 간 걸까요? 이 아니요. 의미가 뭘까요? 뭐 그냥 이제 그 자신도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났음을 인지하지 않는 채로 그냥 딱 얼굴을 바라봤는데 이제 늙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뭐 그 미래의 어떤 뭐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걸지도 모르고요. 뭐 그렇게까지 사실 의미를 엄청나게 함축하고 있기보다는 마치 이제 어떤 환상의 어떤 한 장면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엔딩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고 있는데 뒷모습만 보이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면서 '아 끝난다.' 또 캐롤도 늙은 아이가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 우리가 흔히 누구나 아는 그 캐롤인데 창밖을 보라 찬 겨울이 왔다. 이런 식으로 기괴하게 기묘하게 끝내버리는 요런 센스가 좋았다. 고 보고 일단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어 너무 좋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저희가 인제 총평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 작품을 봤죠. 자 대상 작품부터 한번 한 마디씩 해 볼게요. 김숨 작가님의 뿌리 이야기. 예 어떠셨나요? 저는 뭐 대상을 탈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뭐 각성에 의해서 그런 걸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의 어떤 결과 뿌리가 어 정말 제 인간의 어떤 상징과 인식과 잘 닿아 있어서 정말 이거는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뭐 엮어서 얘기하면 뿌리 이야기와 왼손잡이 여인. 김숨 작가님의 스타일을 잘 보여주죠. 뿌리, 뭐 왼손잡이 한 주제 정하면
네, 집요하게 그냥 파고들어 가지고 40조, 60조씩 써내는 이 거의 중편을 써내는 이 집중력, 아, 이 집요함. 이게 뿌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을 다 쏟아냈다고 보고, 그러니까 김son 작가님의 스타일을 알 것 같아요. 뭐 국수라든지 그런 단편 소설들. 앞으로도 어떤 주제를 붙잡으면 정말 끈질기게 쓰실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 들고, 물론 이제 그 주제는 고통, 이면에는 고통, 인간의 고통과 어떤 뭐 강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깔려 있죠. 이거 윤리적, 사회적인 문제들, 위, 위안부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깔려 있죠. 아래. 왼손잡이 여인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뿌리 이야기에 조금 더 좁은 화소의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는 소설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음, 소설론. 사실은 뭐 그런 어떤 왼손잡이에 대한 어떤 비유로서, 그리고 내가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사회에서 어떤 결함으로 이제 지적받는 어떤 왼손이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이게 공포와 맞닿아 있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뭐 왼손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상실할지 모른다는 그런 어, 공포가 또 맞닿아 있어서요. 어, 이 어떤 소설의 어떤 전개 과정에 있어서 이 작가의 어떤 하나의 어떤 상징, 하나의 어떤 공포, 이런 것을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수상 넘어가서 전성태 작가님의 소풍. 저는 뭐 이 소풍이라는 작품은 가족 드라마 같은 느낌? 되게 말 그대로 소풍 느낌인데, 이 작품의 깊이는 그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결국 네이클로버 이제 보물찾기를 하려고 100달러를 숨겨놨는데 결국 어디 숨겨놨는지 못 찾죠. 그게 안타까움을 자아내는데, 저는 좀 작품 자체가 아쉬웠어요. 음, 좀 더 깊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소풍에 대해서는 그냥 아기자기한 단란한 한 가족의 풍경을 보는 느낌? 한 그 정도여서 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좀 아쉬웠던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사실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캐치볼 놀이를 하면서, 사실 소설이란 게 뭐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 게요. 캐치볼 하면서 그 가죽에 짝짝 달라붙은 질감이 마치 삶과 죽음처럼 연관해서 보이게끔 만들면 아, 그 캐치볼이 삶과 죽음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열망이나 욕망이 짝짝 달라붙었다가 상대방한테 가면은 맞네요, 순간 맞네요. 허전하고, 그쵸, 그쵸. 다시 오면은 이 아픈 어떤 질감이 만져지고, 그쵸, 그쵸. 이것만 써도, 캐치볼만 써도 그 삶과 죽음을 다 통찰하는 거라서, 음, 사실 음, 뭐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소설이 굉장히 뭐 좋은 어떤 묘사가, 어, 하나의 어떤 국면을 다 이루는 어, 오브제로 다 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어, 여기서도 뭐 충분히 그런 꿈과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에, 그리고 캐치볼,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 그리고 작은 통나무집, 이런 것들이 이제 불러일으키는 인간의 감성은 어, 정말 어, 많죠. 진짜 카페 통나무집만 막 뭐 한 5페이지 그려도, 진짜 세세하게 그려도 그 안에서 독자들이 다 찾거든요. 그냥 알아서 찾거든요. 맞네요. 그쵸.
왜냐면 통나무를 안 만져본 사람이 없을 거고, 음, 통나무를 이렇게 만지다가 손을 안 베어본 사람이 없을 거고, 음, 예, 그런 것만 뭐 집중해도 어떻게 보면 삶을 통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좋은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그리고 조경란 작가님의 기도에 가까운 세 명의 노인이 나오죠. 어, 그, 어머니는 지금 치매에 걸렸고, 그리고 한 고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 똑똑하죠. 독일 계를 갖고 있는 할아버지. 밤마다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화 상대가 되어드렸던 할아버지. 그리고 또 한 할머니는 이웃집, 그러니까 뭐 세대로 사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이제 그 빨랫줄 넣는 거 갖고 실강이를 벌였던 이런 좀 인물 묘사도 되게 좋았고요. 어, 캐릭터뿐만 아니라 뭐 아기자기한 에피소드들, 사건, 아까도 이제 하나하나 읽었었는데 참 잘 쓰는 단편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좋은 묘사들이 많아서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린다면 숟가락으로 죽을 떠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다. 땅 아래서 무엇인가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람은 죽어서 하늘로 간다는 말은 틀릴지도 몰랐다. 더는 구부러지고 늘어질 게 없어 보였다. 뭐 이런 묘사가 정말 훌륭하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음,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 이평재 작가님의 흑의 멜로디. 흑의 멜로디는 뭐 나무가 걸어다니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아이가 죽는 얘기가 나오죠. 문학적 자존심이라면서 아이가 죽기도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또 판타지적인 느낌도 들고 어떤 묵시록적인 그리고 거의 뭐 세상 끝 종말의 날을 보는 느낌도 들고 그런 묘한 분위기의 소설이에요. 옛날 신화 곧 전설 같은 걸 보는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들 중에서 가장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 사실은 그 문제에 어떤 일으키는 아이가 벌이는 어떤 다양한 어떤 생각들이 사실은 어떤 세계의 진실의 어떤 한 국면을 또 이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독약의 왕, 뭐 왕의 독약, 비소의 변방,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신화적 어떤 모티브를 딴 이야기들, 이런 게 굉장히 좀 인류 사회의 어떤 거대한 어떤 기둥을 또 이루는 어, 이제 사건들을 이제 불러일으킨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정신의 국면을 이루는 어,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희 작가님의 휴가. 전 윤성희 작가님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잘 쓰시고 소풍과 저번에 비교했었죠. 아까 휴가도 가족 얘기인데 가족끼리 뭐 소풍 갔다. 근데 여기는 박의 가족과 내가 그 꼽사리 껴가지고 같이 갔는데 물론 아이들의 그 제잘제잘하는 그 말도 너무 좋고 아기자기하고 되게 행복해요. 유머도 있고 근데 마지막 부분 뭐 미술관 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깊이를 더 더해주죠. 정말 너무 좋아요 윤성희 작가님은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힘, 캐릭터를 구성하는 힘, 대사 다 좋습니다. 문장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윤성희 작가는 항상 평타 이상의 작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소설도 역시 굉장히 그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을 대변하고 그 대변을 통해서 또 이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홍수처럼 이제 넘쳐 흐르는 그 중에서 또 이제 하나의 이제 말뚝을 또 박아놓은 굉장히 이제 묵직한 말뚝으로 그 삶의 어떤 그 이미지를 견인하는
작가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뭐 이게 또 주는 어떤 감동이나 어떤 인식의 어떤 깊이가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희 작가님, 뭐 이정욱 작가님은 대상을 받을 만한데 어느 때든. 근데 안타깝게도 2022년까지 아직 못 받으셨어. 이상문학상에서. 이거야 뭐 운도 따라주고 하는 거겠지만 아쉬워요. 그래서 손원규 작가님은 대상을 조만간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미리 사서 미래를 받지 않습니까? 2015년 기준으로 손원규 작가님은 결국 받으시는데 아무튼 배회라는 작품. 이 작품은 제가 이번 이상문학상 2015년 중에 최고 작품으로 꼭 꼽는 작품인데 정말 좋았어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이유가 자살한 이유가 고모 할머니의 그 인생길 이야기를 그 듣고 자기가 나름의 소설화 각색화 해가지고 쓰다가 죽은 거죠. 근데 그런 스토리 자체가 이런 세팅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되게 감동적이에요. 뭐 얼마나 슬프기도 하지만 얼마나 그 고모 할머니의 그 인생에 감 감동하고 감화했으면 공명한 거죠. 근데 그 죽은 아들을 이해하려는 아버지, 그러면서 고모의 삶도 이해하게 되는, 이건 모든 사람은 다 이해하게 되는 그런, 전반적으로는 근데 이게 슬프긴 하지만 죽음이 다 깔려 있지만 훈훈하다? 하여튼 다들 어쨌든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런 소설이다. 정말 좋게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각박한 어떤 삶에 대해서도 쓸모 있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발버둥 치는 어떤 고등학교 때를 떠올리면은 굉장히 슬프거든요. 그런 일들이 어 하나의 어떤 뭐 수능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좋은 문제들이 나와요. 어 우리 그 정육점의 어떤 고기처럼 뭔가 팔려가는, 혹은 이제 그 팔려가는 와중에도 어느 부위나 어떤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그런 어떤 수능 지문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 성장을 하는 어떤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은 그거를 이제 막 저도 이제 막 긍정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월이란 어떤 시간이, 그리고 이 시대를 또 살아가는 사람이 어 하나의 어떤 그 성장의 어 그 점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어 이제 모두가 사실 이제 좋아하는 유토피아적인 어떤 세상을 꿈꾸거든요. 뭐 막스도 그랬고 뭐 공자도 그랬고 모든 이제 위대한 철학가들이 뭐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듯이 저는 뭐 그런 어떤 어 일단은 뭐 뭐였지? 아무튼 이 아담 스미스의 이론에 각각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일단은 바탕을 둬서라도 어떤 물리적 어떤 그런 양성적 뭔가 이렇게 발전을 이루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핀란드를 모티브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너무 이제 부러웠던 게 그 대학생 어떤 여자애였나? 아무튼 직업을 가진 지금 핀란드에 있는 유튜브를 찾아봤는데요. 예. 같이 얘기하다가 여자애가 자기가 이제 배 일을 이제 재밌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 배에서 그냥 서비스하고 접대하고 이제 뭐 사람들이랑 이제 또 안내도 하고 그런 일이었나 봐요. 근데 나 갑자기 "나 약사가 되고 싶어." 이러고 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그런 게 없죠. 그냥 나 의사 되고 싶어." 하면은 의사 되는 거고, 나 정치인 되고 싶어." 하면은 그냥 정치인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되게 신박한 물론 이제 교육 비동적으로 이제 제가 또 너무 그런 어떤 뭐 직접 보진 않았기에, 제가 음, 음. 거기에서 가 봐서 살았진 않았기에
사실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음. 어 결국에는 뭐 세계가 그쪽으로 가지 않나 음. 예기치 않게는. 네 일단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을 보면 한유주 작가님의 7명의 동명이인들과 각자의 순간들, 저는 이 작품이 문제작 제일 난해한 작품이었고요.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근데 그걸 노린 것 같다 얘기를 했었죠. 그런 독자들의 어 그런 반응을. 어 형식도 되게 실험적이고 그 사회 문제들, 그리고 불안, 뭐 이런 것들, 또 이름에 대한 문제, 정체성, 이런 걸 잘 건드린 정말 잘 쓰인 작품 아닌가.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뭐 재미로 따지거나 어떤 현실의 어떤 감독으로 따지자면 뒤에 이제 현실 작품과 이장욱 소설가의 작품이 사실은 제가 가장 재밌게 봤고요. 사실은 근데 또 이런 어떤 어 뭔가 이제 어 이런 어떤 또 이제 불만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어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어 현실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어 굉장히 많은 억압이 있어서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사실 뭐 공평하게 뭐 공 투명하게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신뢰를 이제 정부에 대한 혹은 뭐 옆자리 사람에 대한 혹은 뭐 같이 이제 사는 마을의 어떤 주민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다면 사실은 이런 소설들이 많이 나와줘야, 그리고 이 소설들이 나중에 이제 심지어 없어지는, 어 이런 소설이 있단 말이야? 지금이 2200 년도인데 이런 소설이 있단 말이야? 지금은 많이 살기 좋아졌네. 이런 맞아, 맞아. 지침표가 되고 그렇죠. 싶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음. 좋습니다. 그 마지막 작품 이장욱 작가님의 크리스마스 캐럴. 이건 이장욱 작가님의 그 뭐랄까 장기랄까? 재능이 어김없이 발휘된 작품 아닌가. 캐릭터를 잘 살려내서 문장력도 좋고요. 정말 깔 게 없다.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어 어떠셨나요? 네. 저도 뭐 아주 애정이 가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뭐 모험생이 이제 일진처럼 되고 싶다는데, 그럼 일진은 어떨까? 뭐 격투기 선수는, 드라마는 이런 어떤 물음에서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에 대한 어떤 인식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싫다 싫다 그렇게 부도덕하다 욕하는 그런 어떤 속물적인 생각이 결국에는 이 사회를 이제 구성하고 있고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그 어떤 매력적인 어떤 인물들이 이제 벌이는 어떤 그 상실과 소외, 그리고 그걸로 이제 규정되는 어떤 나머지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민하게 이 현대를 비판하는 그런 수로 잘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작품들의 좀 순서를 매기는 개인적인 음 나의 베스트 작품들을 뽑을 텐데요. 저는 음 일단은 손흥규 작가님의 배회가 베스트였고 제일 좋았고, 그다음에 이정욱 작가님의 크리스마스 캐럴, 한유주 작가님의 7명의 동명이인들과 각자의 순간들, 그리고 김수음 작가님의 뿌리 이야기가 좋았고, 윤성희 작가님의 휴가, 요렇게 좋았습니다. 예. 다 다 좋았지만 지금 말씀해 드린 순서대로 좋았던 것 같아요. 예. 하우스 님도 얘기해 주시죠. 음. 저는 뭐
뿌리 이야기가 제일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대어에 가까운 그리고 흑의 멜로디, 휴가 배회 이렇게 다 좋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도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번 2015년을 관통하는 어떤 키워드랄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읽으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확실히 모든 어떤 작가들이 이제 우수한 작품들을 이제 쏟아내다 보니까요. 어 그럼에도 이제 굉장히 또 좋은 작가들은 또 더 좋은 작품을 이제 계속 쏟아내다 보니까 어 이런 또 불균형이 저는 좀 마음에 들고요. 어 오히려 이렇게 또 더더욱 많은 경쟁이 그리고 시장 경제가 계속 경쟁을 통해서 좋은 어떤 질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사는 소비자의 어떤 굉장히 좀 뭐랄까 탐욕스러운 마음이 저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사실. 예. 경쟁이 핸드폰도 있어야 예. 더 발전하니까요. 근데 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까지 보니까 예. 저희가 김숨 작가님한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아, 이분 이전 작품들 국수 뭐 이런 거 뿌리 이야기 썼는데 이분의 나름 부담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독자들은 기대할 거 아니에요. 야, 이 이상 써주시겠지? 작가는 자기를 뛰어넘어야 되잖아, 항상. 이장우 작가님도, 모든 작가님들 다 그렇게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크리스마스 캐럴보다 더 좋은 작품 나오겠지, 다음번에. 근데 다음번에 봤는데 이거보다 별로야. 아니, 그 절반 이상이 하루어 쓰셨는데 그거보다 별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독자들이. 자기 부담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어, 나의 최대의 적은 나다. 계속 발전해야 되고 똑같은 거 반복하면 안 되고. 야, 이건 창작자들한테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매번 새로운 거 써야 되고. 근데 매번 좋아야 돼. 이전보다 뛰어나야 돼.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해내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예. 그래서 사실 음, 좀 이런 어떤 승리의 국가를 달리는 사람들한테는 좀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을 이제 떨어뜨릴 수도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사실 그런 어떤 자리에 가서도 아니 뭐 예전에는 뭐 '나 잘 썼으면 됐지.' 뭐 '지금도 또 잘 써야 되냐. 나 그때 또 최선 다했다.'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술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미덕을 또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편 소설이 쓰기가 정말 엄청난 공력이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편 못지않게. 그래서 이 작가들을 소진시킨다 이런 말도 본 것 같은데 이 쓰기가 쉽지 않겠죠, 당연히. 왜냐면 독촉을 할 테니까 이날까지 써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피가 말리겠어요. 이 정도 퀄리티로 쓰려면 한 문장 한 문장을 공들여 써야 되고 쉽지 않다. 근데 우리는 너무 독자 입장에서 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이렇게 훌륭한 정말 뛰어난 작품들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작품집. 2015년 여기까지 했고 2016년 때는 좀 표지가 마음에 안 드는데 촌스러워서 표지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근데 재밌는 게 그 2015년까지는 7작품이잖아요. 어떨 때는 8작품이고 작품이 많아서 좋았어요. 우수상이. 근데 2016년부터는 작품 우수상이 5작품으로 줄어듭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왕이면 한 8작품 이렇게 실어주면 많이 읽으면 좋죠. 좋은 작품들을. 근데 보니까 경향성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인가? 요 해들이 우수상이 다 5개씩이에요. 음. 아니 값은 똑같이 우리가 거의 12,000원 가까이 이제 인터넷 서점에 사면 봤는데 좀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5작품밖에 없어서 아쉽다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매번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저희가 읽었기 때문에 내년 2016년 다음 주는 또 어떤 좋은 작품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설마 실망하진 않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파우스트님 이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충분히 뭐 저희 현대 사회는 어, 어떻게 보면 생각만 잘 하면은 음, 살기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어, 최근에 또 그런 어떤 연설을 봤어요. 어, 그 유명한 어떤 사회자 미국의 하버드 대학 나온 어떤 분의 연설을 봤는데 굉장히 뭐 우리는 뭐 97%인가 아니 92%가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 맞아요. 네. 정말 많이 가죠. 다 가죠, 뭐. 네. 근데 그 8% 중에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와 중졸들이 있고 어, 우리가 92%다. 뭐 어, 이런 식의 유머를 이게 거침없이 날리는데요. 아무튼 아주 뭐 저는 충분히 살만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도 저희가 열심히 읽고, 또 모여서 이렇게 또 열심히 얘기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주 네. 행복하네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